2000년 1월, 새천년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집집마다 연탄난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휴대폰은 아직 사치품이었고 인터넷은 도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7시 KBS 라디오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했던 그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살 소녀 박지연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 위의 종이 한 장이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건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강원도 정선의 미제 사건입니다. 진실 추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힘이 됩니다. 2000년 1월 15일 토요일, 이날은 주말이라 학교는 없었습니다. 전날 밤 내린 눈 때문에 마을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눈놀이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네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는 모범적인 초등학생이었죠. 아버지 박성훈 씨는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어머니 박미정 씨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정선의 산골 마을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황토길에는 농업용 경운기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고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뽑기와 쫄면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온 마을이 하얀 눈에 파묻혀 더욱 조용해졌죠. 박지연 가족이 살던 집도 그 시절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마루와 온돌방이 있는 기역자형 한옥이었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다른 한쪽에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낡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고가 이 사건의 핵심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월 15일 새벽,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 새벽 5시 30분, 어머니 박미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죠.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찌개를 끓이려 부엌으로 향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계단 위에 놓인 하얀 종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가 학교 숙제라도 놓고 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든 순간 박미정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의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볼펜으로 삐뚤빼뚤 쓰여진 글씨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급히 지연이 방으로 뛰어갔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는 총 2장 반 분량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유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두 번째 장에는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절반만 사용되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더욱 기묘했습니다. 돈을 준비하십시오. 정확히 1200만 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200만 원. 이 금액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박성훈 씨의 연간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이 가족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박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없어졌어요. 잠에서 깬 박성훈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부부는 급히 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일찍 일어나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 집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새벽 5시에 8살 아이가 혼자 나갈 리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경찰 신고를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박성은 씨는 고민 끝에 신고를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에 서였습니다. 새벽 6시 15분, 정선경찰서에 첫 신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당시 정선경찰서는 작은 지역 파출소 수준이었습니다. 관할 지역은 넓었지만 인력은 부족했고 이런 강력 사건을 경험해본 경찰관도 많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 정일호 경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유괴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7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산골마을에서 유괴 사건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박씨 집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없어졌다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마을 이장 김봉수 씨를 비롯해 주민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이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쁘고 착한 아이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내린 눈 때문에 발자국이나 기타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현장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오전 8시쯤 지역 언론사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김태식 씨는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는 현지 신문사 기자였는데 유괴 사건이라는 특이한 소식에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지역 방송사 취재진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살 소녀 실종, 유괴 추정. 이런 제목의 속보가 지역 라디오를 통해 전파되면서 정선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화롭던 산골마을에 갑자기 경찰차와 취재진들이 몰려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과연 이 메모는 진짜 유괴범이 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메모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일호 형사는 우선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수색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당시 정선 산골마을은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고 뒤편으로는 깊은 산이 이어져 있어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 김봉수 씨의 주도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이라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던 주민들은 호미와 삽을 들고 눈 쌓인 골목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마을 곳곳에서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체계적인 수색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GPS도 없고 무전기도 부족했죠. 주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저쪽 논두렁은 이미 찾아봤다더라. 그럼 우리는 뒷산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어귀의 대형 방송차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국 방송사 취재진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도 어린아이 유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조용한 산골마을이 방송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 지연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관심이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혼잡해지면서 중요한 증거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일호 형사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언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수사에는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박성은 씨는 방송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지연이를 무사히 돌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만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메모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필체 감정을 위해 메모를 경찰청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고 지문 채취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수사 기법은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사장 조영희 씨는 어제 저녁에도 지연이가 엄마랑 함께 과자 사러 왔었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최순덕 씨는 밤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고양이 때문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워낙 조용한 곳이라 밤에 사람이 다니면 금세 눈에 띄는데 그날 밤 수상한 사람을 본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오려면 마을 입구의 좁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산기슭까지 수색대가 올라갔습니다.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 수색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은 나뭇가지로 눈을 헤치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오후 1시, 인근 마을에서도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수색 인력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까지 동원되어 상공에서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대한 수색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육에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당 끝에 있는 낡은 농기구 창고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박미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누가 좀 찾아주세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달래며 차를 끓여주고 따뜻한 밥을 권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박성은 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당 뒤편, 나무 울타리 너머에 있는 농기구 창고 앞에 섰을 때 그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창고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그랬죠. 호미, 괭이 같은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농한기인 겨울에는 문을 잠그고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성은 씨가 창고 문 앞에 다가갔을 때 자물쇠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겨울 습기 때문에 녹이 슬고 얼어서 굳어있던 자물쇠가 조금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려고 하자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습기에 불어서 문틀에 꽉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은 씨는 어깨로 문을 밀며 힘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 산기슭을 뒤지고 있었고 집 주변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더 힘을 주어 밀자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아서 생긴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박성은 씨가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헝겊인 줄 알았습니다. 농기구 창고에는 가끔 헌 옷가지나 자루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헝겊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박성은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왜 여기에? 수많은 생각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연이가 여기 있어요. 그 절규 같은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수색 중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로 형사도 급히 달려왔고 박미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현장 보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박미정 씨는 내 딸이에요. 내가 안아야 해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실종 신고를 받은 지 불과 8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온 마을이 뒤지고 찾았는데 아이는 집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강원도 지역의 과학수사 장비는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팎을 샅샅이 뒤지며 지문, 족적, 섬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비검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육의 메모가 발견되기 직전 시간대였습니다. 외상으로는 목 부위의 압박 흔적과 머리 뒤쪽에 타박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실종 아동을 찾겠다며 모여들었던 주민들과 언론은 이제 살인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방송차들은 속보 체제로 전환했고 기자들은 앞다퉈 현장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실종되었던 8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보가 전국으로 전해지면서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박성훈 씨는 딸을 발견한 충격으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박미정 씨는 계속해서 오열하며 내 잘못이에요. 내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했습니다. 오후 4시 정의로 형사는 긴급 수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범인이 왜 시신을 집 근처에 두고 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진짜 유괴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순간부터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로 형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서울에서 강력계 베테랑 수사관들이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중요한 증거들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부검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은 흔적이 뚜렷했고 후두부에도 둔기에 의아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에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지연이의 옷에서 검출된 미상의 DNA였습니다. 혈액형은 O형,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DNA 기술이 지금만큼 정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피해자나 가족과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마을은 완전히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태식 기자를 비롯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형 방송사까지 현장에 진을 쳤습니다. 8세 소녀 살해 사건, 범인은 누구인가? 평화로운 산골 마을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유괴 메모의 존재는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과열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성훈 씨 가족에 대한 시선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동정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집 근처에서 발견됐을까? 유괴 메모는 왜 그렇게 자세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족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였지만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범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성훈 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 잠을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박미정 씨 역시 남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족 외에 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없어 완전한 알리바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평소 지연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지연이는 항상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이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등이었습니다. 마을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인이 눈에 잘 띄는 곳이라 낯선 사람이 왔다면 분명 누군가는 봤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만약 정말 유괴가 목적이었다면 왜 돈을 받기도 전에 아이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왜 시신을 집 근처에 두고 갔을까요? 또 다른 의문은 범행 시간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유괴 메모가 계단에 놓인 시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1월 20일, 사건 발생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로 형사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족 내부의 일일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확증은 없었지만 이런 소문들이 마을에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성훈 씨 부부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더해 범인 취급까지 받게 되자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의심 속에서 진짜 중요한 단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수사팀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괴 메모에 적힌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히 아무렇게나 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박성훈 씨의 전년도 농업소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박성훈 씨가 1999년에 신고한 소득이 정확히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정의로 형사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박성훈 씨의 소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무서 직원, 농협 직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게, 사정을 아는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박성훈 씨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퍼지면서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 사이에도 불신이 생겼습니다. 2월 중순, 국과수에서 정밀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이의 옷에서 발견된 DNA는 확실히 미상의 남성 것이었고 가족들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부 범인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의자를 먼저 특정한 후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남성들을 대상으로 임의 동의를 받아 DNA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을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범인 취급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채취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유괴 메모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피해자, 가족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우발적 범행 후 유괴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유괴 사건으로 꾸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사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되었고 정의로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단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해 4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인근 도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용의자의 DNA가 지연이 사건의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 이진수 씨였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해서 동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정선 지역 출신으로 지연이 사건 당시 고향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진수 씨를 연행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온 마을이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년간 괴롭혀온 미스터리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나온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진수 씨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용의자들이 조사되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다니는 행상인들, 근처 공사장 인부들,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 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사팀 규모도 축소되었고 정의로 형사 혼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며 개인적인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갈수록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한편 박성훈 씨 가족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끊임없는 취재 요청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봄, 그들은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연이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그 산골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몇 채의 빈 집과 늙은 어르신들 뿐입니다. 그때 그 황토길은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박지연이 살던 집도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은 그 집의 과거를 모르고 이사 왔다가 나중에서야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당 끝에 농기구 창고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여전히 하얀 눈이 마을을 덮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하루에 몇 대 되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큰일이었지. 온 마을이 뒤집혔었어. 마을 이장을 지냈던 김봉수 씨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25년 전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 그 예쁜 아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정의로 형사는 2015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4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사건이 바로 지연이 사건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정년 때까지 그 사건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나올까봐 뉴스를 주의 깊게 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2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석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수집된 DNA 증거를 최신 기법으로 재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20년 넘은 미제 사건들이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으로 해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여전히 증거보관소에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난다면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고 중요한 증언들이 함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중년을 넘어섰고 기억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연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01년 마을을 떠난 박성훈 씨 부부는
현재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딸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미정 씨는 하루도 지연이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지연이가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작은 농촌 공동체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고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제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박지연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요 미스테리 채널을 통해 이런 미제 사건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진실 추적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